이게 이제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예전만큼 숫자를 유지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전력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크게 당면한 적은 북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과 약간 공군력 비교 관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비교도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게임이 안 돼요, 북한은. 북한은 네. 게임이 안 되고, 특히 장비도 장비지만 조종사가, 우리나라 조종사가, 그러니까 이 항공기 조종이라는 거는 조종한 시간만큼 그 기량이 늘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이거야말로 진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제가 보는데,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500시간을 예를 들어서 조종을 한다. 그러면 대략 대위 고참쯤 돼요. 중참이나 고참. 북한은 평생 가야 500시간 조종해 볼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시간도 안 되고, 그다음에 항공기가 북한은 뭐 900대인가 있는데, 이거 저 미그 23 그것도 오래된 거거든요. 그거 50대인가를 제외하고는 다 그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전투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비도 그렇고 기량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한테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에이스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왜 그 전투기 에이스라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뭐 6대인가를 격추시키면 에이스가 되고 뭐 그런 건데, 지금 오늘날에는 4대인가 이렇게 격추를 시키면 에이스가 되는데, 아마 북한하고 우리가 싸우게 되면 우리나라 조종사들은 전부 다 에이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북한을 무시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러면 북한이 이런 구형 전투기들을 유지를 할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 혹시 쟤네들이 가미가제처럼 자살폭탄처럼 그래서 옛날 2차 세계대전처럼 자기네 조종사들한테 동무 뭐 민족을 위해서 장렬히 희생하셔 뭐 이래가지고 비행기에 폭탄 2개 싣고 기름 잔뜩 넣고 우리나라 기지에 달려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차피 미사일도 쏘고 비행기도 날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두 대라도 도착을 하면 골치 아픈 거고, 혹시라도 그 비행기 안에 화학무기라든지, 그 화학무기라는 거는 신경작용제가 있고 뭐 생물학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경작용제나 이런 그 질식 하는 이런 호흡기 이런 거를 해서 비행장을 오염시킴으로 해서 비행장의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혹시 그런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또 실제로 북한이 기존의 항공기를 무인화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끝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 북한은 비행기 활주로도 지하로 만들었어요. 그 스타워즈에 왜 나오면 왜 산에 이렇게 활주로가 휙 나. 그쪽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하마스가 뭐 지하 땅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확실히 좀 군사력은 비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많은 군사학자들이 그 약간 중국이 이 주한미군의 참전을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해서 약간 남침을 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최근에 약간 하마스도 급작스럽게 또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런 사례도 있고, 갑자기 그렇게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은 우리 군은 잘 막아낼 수 있을까요? 우선 북한이 중국의 사주를 받아서 남한을 공격할 그런 시대는 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하고 대만의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이제 뭐 주한미군이 다른 데로 전환이 된다든지, 또는 우리가 뭐 다른 데에 또 관심을 갖게 된다면은 그런 그 모험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막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북한이 했던 그
지뢰 도발, 또 천안함 공격, 또 연평도 포격,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전에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북한에 응징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응징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포격전을 하면 결국은 누가 더 많이 손해 봅니까? 일단 피해는 북한이 많이 보겠죠. 그런데 네. 북한은 북한에는 롯데타워 같은 게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초현대식 건물이 하나 무너지고 북한은 100년 된 건물이 하나 무너지면 우리가 더 손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저도 북한을 하여튼 속 시원하게 혼내주고는 싶은데 이게 영원한 과제예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요거를 악용을 해서 이제 이러는데, 이러다가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까봐 저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저도 이제 민간인이 됐으니까. 네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너무 과신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엉뚱한 과신을 갖고 그런 도발을 하지 않을까.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경우는 남남 갈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화하고 싶을 때도 도발을 해요. 그러니까 긴장을 조성해서 우리로 하여금 야, 왜 그렇게 난리야? 라고 말을 걸게끔 하는. 그러니까 초등학생. 그렇죠. 똑같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어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하여튼 곤란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하여간 속 시원히 때려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여태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답은 하여튼 북한이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국감에서도 나온 이슈 같긴 한데, 북한의 그 장사정포, 이게 16,000발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대한민국을 타격하면은 우리 군은 이거 잘 방어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장사정포가 한 300여 문 있고, 걔네들 다련장이라고 그래서 로켓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당 10,000발을 쏠 수 있다. 뭐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네네. 이렇게 나오는데, 통상 이제 장사정포 같은 경우에 1분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3분의 1발을 쏘든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300문이 있는데 3분의 1발이고 1시간이면은 뭐 한 문당 20발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얼마, 그다음에 다른 장 몇 발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몇 발만 떨어져도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파편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폭압 효과가 있어요. 폭발이 일어나면서 나오는 압력. 우리 인간은 소리로 듣는데 거기서 오는 압력으로 인해서 우선 창문이란 창문이 다 깨져요. 그리고 화재가 날 확률도 높아요. 그러면 화재가 한 군데 나면 모르지만 서너 군데만, 그러니까 뭐 1시간 동안 10,000발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 100발만 떨어져도 그 중에서 뭐 한 5발만 불이 난다고 하더라도, 뭐 차량을 맞으면 차량이 폭발하면서 불이 날 거 아닙니까? 그 불이 또 옆으로 번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유리창이 다 깨지고 또 거기에 따른 통신망이 두절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거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언돔 같은 그런 최후 방어 무기가 있어야 된다, 소용이 없다, 이런 논쟁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발전시 에너지, 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전소들, 그다음에 발전을 위한 뭐 그 시설들, 병원, 이러한 그 시설들의 문화재도 저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건 우리 한국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이런데 교통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아이언돔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언돔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레이더하고 이제 미사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하늘을 보고 있다가 이 탄이 날라오면 지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방어하려고 하는 곳이 아니면 그냥 떨어지게 놔둬요. 그리고 자기가 방어하려고 하는 데에는 2발씩 쏴서 격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이제 뭐 한강 한가운데 탄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 굳이 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밀집돼 있으니까 서울을 다 방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위협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북한이 핵무기 이전에 화학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작용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그 신경작용제나 또는 그 머스터드 가스라고 그래요. 1차 세계대전 때 썼던 그런 거. 그런 화학무기를 쓰거나 하면은 피해가 이거 뭐 몇백 발로도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탄저균도 있고.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참 우리한테 몹쓸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생각을 좀 등한시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것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전 국민이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보에 좀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안보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민간인이 전쟁을 상상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진을 대비해서 각자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19 군사합의가 철회되면서 북한이 군사 분계선에 이제 무력 전진 배치 뭐 한다고 아까부터 말씀하셨는데 이 과연 어느 정도 좀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을지 북한의 무기 수준 어떨까요? 북한 무기 수준은 핵을 빼면, 근데 핵 있는 국가와 재래식 무기를 가진 국가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핵 있는 국가가 무조건 이깁니다. 네네. 뭐 중국에 가령 핵이 없고 뭐 북한 핵이 있다 그러면 전쟁하면 북한이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사력 비교를 말했을 때는 우리가 핵을 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핵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항상 뭐 이러면 댓글들이 북한은 핵 있잖아 이러는데 핵을 변수로 하면 사실 우리가 군사력에다가 돈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핵 만들면 끝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가지고 얘기하는데 북한에서 뭐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가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뭐 근데 우리 연평도 때 봤지 않습니까? 뭐 포탄 날아오다가 절반이 바다에 쳐박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최정예 부대를 골라서 쐈는데 아니 무슨 건물을 맞히라는 것도 아니고 12km 당연히 사정거리 아닙니다. 앞에 있는 섬을 하나 맞히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맞히고 180발 쐈는데 90발이 바다에 떨어졌거든요. 그 정도 수준인데 물론 이건 포탄 문제가 큽니다. 포탄을 생산해 놓고 이게 포탄은 온도 습기 보장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전기가 없으니까 뭐 습기 다 찼으니까 장약에 습기가 찬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신형 무기가 우리가 뭐 열병식 매년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나왔을 때 보면 쓸만한 게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 이상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미국의 정찰기 프레데터 닮은 그런 무인기도 북한에 공개했는데 껍데기는 만들 수 있는데 과연 성능이 얼마 나오냐. 미국의 그런 정찰기는 비싸요. 우리도 글로벌 호크 이런 거 하나 사오면 3억 달러 이상 줘야 될 겁니다. 그게 그만큼 안에는 최첨단 반도체 고도의 기술력인데
북한은 뭐 인공위성에도 일본째 우리가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카메라를 다는 나라가 그 무인기가 제 성능 나올까 싶습니다. 물론 전번에 그 서울 상공 한번 날아왔다가 우리가 난리가 난 적이 있죠.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대비를 안 해서 그렇지 그게 뭐 신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여기도 우리가 마음 먹으면 대학생들이 1,000만 원이면 평양 찍고 오는 무인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부품 중국에다 사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맨날 유튜브 나오는 게 김정은 뭐 없어지면 통일되지 않습니까? 김정은 목숨값이 저는 3천만 원이라고 말합니다. 왜? 평양 좌표 맞추면 적어도 그 정도까지 그것도 뭐 직선 날아가는 게 아니고 직선 날아가면 여기서 법에 저촉되거든요. 서해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남포 쪽으로 평양 날아가면 북한은 잡을 능력이 없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탐지기가 70년대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들여온 탐지기인데 뭐 배 무슨 17, 배 19 이런 식으로 배로 나가는데 그게 고공용이 있고 그다음 저공용이 있는데 저공용 이 무인기는 워낙 낮으니까 탐지를 못해요. 그럼 김정은이가 명절 때 10병씩 나왔는데 거기다 폭탄 한 두세 개 달고 들어가서 주석단에 냈다 꽂히면 김정은 죽지 않습니까? 밤이니까 육안으로도 확인 안 되고 김일성 광장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육안도 확인 안 되고 소리도 확인 안 돼요. 뒤에 와서 꽝 터뜨리면 김정은 죽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3천만 원. 누구나 한국에서 마음 먹으면 김정은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드론 날아왔다 와 되게 신형이네? 절대 겁먹을 필요 없죠. 우리는 그런 거 뭐 찍어낸다 그러면 사실 100만 개도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인데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신형이 옛날 뭐 고물포가 있겠고 뭐 전차는 넘어올 일이 없어요. 워낙 고장이 작고 하니까. 그리고 군용기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1980년대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만든 미그 29가 가장 최신형입니다. 근데 그건 너무 낡아서 우크라이나에서도 가장 성능이 낮은 전투기가 미그 29 뭐 이렇게 꼽히거든요. 근데 북한이 그게 한 14대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러시아제 군용기는 발동기 엔진 수명이 극단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16, F-15 하면 한 7,000시간, 8,000시간 가동되거든요. 러시아 초기 모델은 400시간입니다. 400시간.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30년, 거의 35년 굴렸으니까 진짜 행사용으로 예,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라는 갈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뛰어보는 수준이지 그거 가지고 작전할 능력이 없고 김정은이 가면 그것만 보니까 그래서 미그 29 가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단해간 비행기, 김정일이 단해간 비행기, 김정은 이만한 빨간 간판이 3개씩이나 붙어 있잖아요. 가면 볼 게 그거밖에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23, 21은 이게 59년도, 60년 초반에 나온 비행기 모델입니다. 환갑 지났어요. 저는 날아다니는 게 신기하고 그래서 북한이 뭐 공군 전력도 완전히 볼 것 없고 해군 같은 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군보다 더 처참하거든요. 그래서 해군 같은 거, 공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나라 경제력이 반영되는 겁니다. 우리 비행기 하나 사와도 지금 몇 천억씩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린 돈이 있으니까 사오는데 북한은 사올 돈도 없고 개량할 돈도 없어요. 그래서 신형 무기체계 갖다 놓는다? 뭘까?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신형이 없고 다 고물밖에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많은 군사학자, 지정학자들이 주한 미군을 참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북한이 약간 남침을 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한다면은 우리 군이 잘 방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잘 방어를 하고 남침을 못 할 겁니다. 아니 뭐 게임이 돼야 뭐 남침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요즘에 뭐 우리가 북한이 도발에 당했던 전례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몰래 와서 뒤통수 치면 아무리 뭐 타이슨이나 이렇게 권투 황제 이런 사람도 표도로 격투기 뭐 이런 길 가는데 갑자기 뒤통수 탁 때리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데 돌아서서 그 다음에 혹은 앞에서 야 이제부터 내가 싸우자 이러면 게임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국을 엄호하겠다 해서 전쟁을 일으킬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물론 도발은 할 수 있겠지만은 남침은 이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 전쟁 일어나면 우리는 김정은 제거가 첫 번째거든요. 그 내가 죽을 판인데 그럼 위험한 모험을 하겠습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이재용 아니고 네. 김정은이죠. 북한 다 지 겁니다. 지 거기다가 뭐 돈은 얼마 없지만은 이재용보다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북한의 미녀들 다 지 거고 옛날 왕처럼 살고 있는데 굳이 그런 걸 모험을 해서 그걸 버리겠다고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 하마스가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공격할 때 막 네. 로켓 수천 발을 막 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거를 대비를 해서 약간 이게 약간 국감에서 좀 나왔던 장면인 것 같긴 한데 북한의 장사 정보 1만 6천 발 이게 동시에 대한민국을 타격을 하면은 우리 군은 이걸 잘 방어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는 네. 항상 북한의 위협을 엄청 부풀려서 얘기합니다. 엄청 무서운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뭐 그 군사 정책에 사실 그 보면 이 빙산에 비유하면 위에 조금만 보이지 않습니까? 밑에는 이만큼 큰데 우리는 그렇게 군사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보이고 될수록 많이 챙겨두려고 하고 있고. 근데 북한은 밑은 요만한데 이렇게 위는 엄청 부풀려 보이려고 하는 그런 무시 안 당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16,000발이라는 얘기는 북한이 모든 포드를 전방에다가 배치해놓고 1시간 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서울까지 날아올 수 있는 장사정포가 우리가 다 갱도 구멍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아, 뭐 그건 수십 년 봐서 잘 압니다. 360문. 예.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대구경 포라고 하면 뭐 52mm입니다. 우리는 155mm인데 북한은 152mm 이상의 포를 말하는데 그 포가 350문. 근데 이 발사 속도가 후졌습니다. 아, 우리 같은 경우는 K9 뭐 비슷한 포가 있지만은 뭐 순간에 15초에 뭐 3발 쏘고 1분에 뭐 6발 쏘고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자동 장전되고. 북한은 다 수동이에요, 몽땅. 그러니까 포 사격 분당 2발을 쏠 수 있겠나 싶은데 제가 포 예비역 장교지만은 그 대구경은 제가 안 달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포들이 분당 2발씩 뭐 쏴서 360문이 한 20발씩 쐈다 그러면 한 7,000발. 그다음 방사포 계산해서 뭐 이래서 나온 계산이지만은 그거는 그럼 1시간 동안 우리가 북한이 포 쏘는데 손가락 빨고 있겠습니까? 잘 쏘네 하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북한의 선제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서 들인 예산이 몇십조입니다. 그걸 가상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전면 전쟁 한다고 하면 가령 갱도에서 포도를 다 꺼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해를 딱 해가지고 교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몇 초 내에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아, 우리 정찰 위성 정찰기 다 내리다 봅니다. 쟤들이 포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다 좌표를 갖고 있거든요. 딱 보고 있다가 쟤들이 그건 대통령 결심이지만은 임박했다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선제 공격도 가능합니다만 그건 대통령 결정 사안입니다만 초탄이 발사됐다 하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발사하는데 우리가 발사할 수 있는 게 뭐 포도 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저 현무 4 같은 경우는 한 발에 살을 다 메어버리는 그런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현무 포도 들여다보고 있고 아파치가 들여다보고 있고 공군이 뜨고 해군이 다 보고 있으니까 북한은 첫 발을 쏘고 1분 안에 그 포진지가 아마 우리 포탄 한 10발씩 맞을걸요? 아. 없어집니다. 걔들은 포 한 발 쏘고 달아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대응이 이렇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1분 동안 쏠 수 있는 초탄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분 동안에 반격 안 받고 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한 3,000발은 쏠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3,000발이 날아오면 그게 뭐 목표에 정확히 떨어지겠습니까? 북한의 그 포사격 명중률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의 포탄이 날아오는 경우에 보통 이게 그 다 수학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네. 직접 사람이 사는 민가에 떨어질 확률은 10% 안 돼요. 사람이 없는 뭐 서울마을 주차장 도로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떨어지는 확률이
한 300발은 아파트나 건물에 떨어질 겁니다. 나머지는 좀 산에 떨어지고 논에 떨어지고 막 그럽니다. 명중률이 없어서. 근데 아파트에 떨어졌다 해도 우리가 연평도 포사격 때 보면 북한 포탄이 그 위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아파트에 쏜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북한에서 포를 다 이렇게 꺼내놓고 쏠 준비할 때 당연히 우리가 사이렌 울려서 대피하세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만히 있을 수는 있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우리 처음 보는 장면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피하면 되는데 지하 주차장만 들어가도 너무 안전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 아파트 같은 데는 보통 안방 화장실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절대 외벽을 못 뚫고 들어옵니다. 하나만 뚫고 들어오고. 오.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선제 공격해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인민 피해는 아주 적다. 대신 북한은 아니 뭐 포부대가 묵사발이 나가지고 뭐 거의 회복 불능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16,000발에 떨지 마십시오. 절대 16,000발이 날아올 일도 없고 수천 발이 날아왔다 쳐도 인명 피해는 100명도 절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예. 근데 뭐 가령 오히려 뭐 한 10문 정도, 한 개 대대 정도를 싹 꺼내서 훈련하는 척 하다가 쏘면 오히려 그게 피해가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때는 방심하니까. 예, 그게 더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리고 서울에 쐈다는 거는 전면전입니다. 그쵸. 그냥 나라 사라질 각오하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때는 뭐 서로 죽고 이판사판으로 붙기 때문에 그거를 서울에 못 쏜다고 생각합니다. 뭐 도발해봤자 전방에서 몇 발 가지고 도발하겠죠. 예. 특히 요즘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하고 또 달리 이건 한 발 맞으면 우리는 뭐 진짜 야 참으라 이런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큰 피해를 감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배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게 약간 좀 너무 과장됐다. 북한에서 뭔가 이렇게 뭐 화력이라든지 뭐 발사람 무리가 있는 피해라든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사실. 저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탈북민들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기도 한데 탈북민들 다 군에 복무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네. 포부대 제가 예비역 장교지만은 제가 근무할 때 썼던 포가 1942년도에 생산된 포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탄 날아갈까 걱정하면서 있었는데 네. 전차도 굴러올지 말지 모릅니다. 계속 갱도에다 처박아 놓고 있어가지고요. 전차부선 내려오다가 분명히 이제 떨컥떨컥 고장나요.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분계선까지 못 나옵니다. 후방에서 나오는데. 전차부대 한 대 막히면 더 뒤에 딱 서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우크라이나에서도 키예프로 들어가던 러시아 부대가 뭐 몇 대, 앞뒤 몇 대를 그 드론 부대가 공격하니까 쭉 줄 서가지고 밖에서 그 하루 넘게 시간 소모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우리가 타격 안 해도 고장나서 멈춰설 것이고 또 중요하게는 북한은 산지가 많아가지고 전방으로 나오는 다리가 몇 개 없습니다. 그것만 이렇게 부셔놔도 북한이 도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도하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걔들은 도하 장비가 없어요. 그 도하 장비 설사 겨우 맞췄다 해도 거기다 또 미사일 한 방 갈기 내면 일단 나올 수가 없어요. 넘어올 수는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예. 뭐 도로만 몇 개 막으면 끝입니다. 예, 기계화 부대는. 뭐 벌방이 있는 지역은 막 이쪽도 나오고 하는데 한반도로 나올 수 있는 게 딱 제한돼 있거든요. 그 개성 축선하고 뭐 저쪽에 의정부 쪽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쪽 나오는 길만 딱 폭격해버리고 막아놓으면 못 나옵니다. 그리고 못 나올 뿐더러 전방에 있는 부대가 보급을 받아야 싸우든지 먹고 살든지 할 텐데 그렇죠. 그것만 막아놓으면 굶어 죽을걸요 아마. 뭐 비축한 쌀도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북한은 뭐 전면전 하는데 사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